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 심지어는 2050년에는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가고 있죠. 한때는 중국이 꿈꿨던 미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패권 국가, 또 한편으로는 인민 다수가 무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고르게 불을 누리는 선진국, 이 두 개를 꿈꿨었는데 최근에 이런 두 가지 목표가 다 박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물론 GDP가 전체 설명하진 못하지만 또 그만한 건 없지요. 2000년대 초중반 또 2010년대 정말 미쳤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1년에 10%, 15% 했으니까 진짜 미쳤죠.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거 중국 좀 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하향으로, 이런 우하향 그래프가 없다. 1년에 요즘에 5%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이게 중국 정부 공식 발표 수치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선 믿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야 흑우야, 너 음모론 좋아하니?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럼 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인터넷 뭐 네티즌 이런 게 아니라 무려 중국의 차세대 당 주석이 될 수도 있다고 꼽혔던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 GDP는 인위적인 주작이다. 나도 안 믿는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 나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훨씬 더 조작하기 어려운 로 데이터, 전력 소비량이냐, 화물량 변화, 중국 기업들이 빌려간 대출 총액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을 한다.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냐? 조작이 많이 돼 있을 것 같냐? 왜냐면 중국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중국에 있는 작은 지방 정부의 리더들도 목표 미달 시 바로 확정되고 바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이게 사기가 있고 부풀림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얼마나 부풀려져 있을까? 좀 사기를 쳤을까? 궁금해서 굉장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무려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 루이스 마티네즈 교수는 이런 연구 자료를 한번 가져왔어요. 물론 전 세계 정부 주체가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뭐 인도 정부나 중국 정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하나의 보조 지표로 경제 발전의 정도를,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인공위성으로 바라보면 그 나라의 도시에 빛의 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의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뭐 공장도 못 돌리고 아니면 뭐 빚을 낼 정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빚이 훨씬 더 적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지표로 한번 실제 정부가 발표한 GDP와 빚의 강도로 한번 상관관계를 냈다고 해요. 아니 흑우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정밀하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카고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 논문을 냈는데, 자유진영에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집계한 빚의 총량과 굉장히 편차가 없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정부가 꽉 잡고 있고 자유가 통제된, 언론의 보도의 자유가 통제된 나라에서는 편차가 굉장히 컸다.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잡힌 빚의 총량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5% 경제 성장을 했다고 발표하면은 실제로 한 2.5% 경제 성장했을 거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5% 차이가 10년, 15년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한 최근에는 GDP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이스 마티네스 교수가요. 그런데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 발표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계에서 인정받는 단체조차도 이 교수의 논문을 언급하는 걸 보면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편으로는 앞으로 중국이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먼데, 1만 달러 시대에 살짝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진짜로 보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성장도 되게 멈추고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몇몇 나라들은 기존 선진국에 필적할 정도로, 또는 그 이상을 향해 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는 나라. 한때는 중국 혹은 한국이 훨씬 더 잘 살았지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어서 중국을 혹은 한국까지를 추월했거나 혹은 곧 추월할 것처럼 보이는 나라 탑5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보면서 한국이나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진짜 무섭도록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죠. 5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요즘에 정말 미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때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대만하고 정말 차이를 많이 벌렸거든요. 이때 한국 진짜 강력했죠.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걸로 하면서 쭉쭉쭉 치고 나가고, 이때는 스마트폰으로 치고 나가고 반도체로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듯 했으나 요즘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아마 역전이 일어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는 한국이 웬만하면 대만을 추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대만이 성장이 무서운 게,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대만이라고 한다면 출산율 이슈, 또 중국과 양안 관계 때문에 안보 위협이 계속 현존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한 거야. TSMC 원툴이 너무 강력했다. TSMC 시총 어마무시하죠. 동아시아 시총 1위, 전 세계에서 9위라는 엄청난 회사를 배출했는데, 그 회사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진짜 엄청나다. 대만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찍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분기에 4%, 3%, 물론 연 환산한 거죠. 2025년 최근 2분기엔 7.96%, 거의 8%가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8% 성장이 진짜 언제냐? 우리나라는 진짜 0.9% 성장한다, 뭐 1%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 좀 안타깝지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TSMC가 나락가면 쭉 내리막길입니다. TSMC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가 대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포지션이랑 비슷하죠, 한때. 지금은 조금 많이 포지션이 내려왔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긴 했으니까. TSMC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만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곧 몇 년 안에 전력 소비가 24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대만 GDP에 차지하는 포션이 10% 가까이 된다. 야, 여러 통계 수치를 보면 진짜 엄청난데, 그럼 어떻게 TSMC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냐? 제가 뭘 알겠습니다만은 대만 정부에 또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전 세계 좀 트렌드하고 다르게 탈원전을 강력하게 밀고 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5월 20일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를 했고요. 앞으로도 새로 짓는 원자로를 없겠다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 산업 하면 뭡니까? 바로 전기하고 물을 끝도 없이 잡아먹는 그런 산업인데, 왜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냐? 좀 찾아봤는데, 미세 공정 이런 거에 약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공장 내에 있는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를 24시간 일정하게 맞추는데 여기에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장 전체에 전력이 40~50%가 여기에 들어가고, 또 뭐 물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죠. 요 웨이퍼로 반도체까지 가는 동안에 수천 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깨끗하게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없이 세정과 린스를 반복하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대만도 이상기온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TSMC의 수자원을 모두 왕창 올인 때리고 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는데 당시 논농사에 들어가는 농업용수까지 끌어다가 TSMC 공장에 넣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약간 국민적인 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회사가 그냥 좀 잘 되려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4위 스페인. 한국이 스페인을 꺾었던 게 어제 같은데, 또 스페인이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죠. 한국은 2020년에 9위까지, 전 세계 GDP 순위에서 9위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쭉 하락해갖고 13위, 14위 정도에 랭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페인에게 역전을 당했다. 스페인의 경제 성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찍히고 있냐? 한국은 0.9%, 1%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3.5%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여러분들, 스페인은 EU로 통화정책 조절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하면은 그 나라의 통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수출이 강력해져. 왜냐면 달러를 벌어오면 원화로 바꿨으면 굉장히 더 많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 사고 아니면 뭐 월급 주고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고, 또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줄 때 한국 뭐 음식값 왜 이렇게 쌉니까? 뭐 이런 거 훨씬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면서 이게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게 유로화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경제가 어려우면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 그래서 옛날에 피그스라고 불릴 때, 이 피그스 나라들은 우리가 게을러서 이렇게 경제가 약한 게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통합되어서 어려운 거야. 수출로 인한 이득은 독일 너네들이 다 보지 않냐, 뭐 이렇게 되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또 10년 15년이 지나니까 그 반대편에서 있었던 스페인과 그리스가 완전히 쭉쭉쭉 잘 살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킹탈리아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사실 스페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 개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을 쭉쭉쭉 들어오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2012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스페인은 무기계약 근로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 정규직이겠지요. 높은 보호와 고용 안정성 때문에 쉽게 자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뽑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스페인 정부는 계속해서 부실 기업들의 정규직 근로자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스페인의 경제가 다시 화랑으로 돌아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해고가 당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잖아. 참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되게 의외로 잘 살고 있는 나라 3위 가야나입니다.
이거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미친 듯이 경제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GDP가 무려 바닥을 기고 있다가 1, 2억 달러 하다가 지금 최근 2024년 가야의 GDP가 2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야, 1인당 GDP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3만 4천 달러 하고 있는 거죠. 와, 우리나라가 진짜 60년대, 70년대부터 그렇게 고생을 해서 80년대 뭐 3조 호황 뭐 이런 것까지 이뤄내갖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산업을 튼튼하게 완성해서 3만 4천 달러에 이루었는데 가야나라는 나라는 원전 한번 터치니까 바로 3만 달러가 되더라. GDP가 얼마나 폭풍 성장을 했냐면 2022년에 63%가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2023년엔 GDP가 33% 성장했다.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원유가 쭉쭉쭉 뽑혀 나올 거니까 경제 성장이 예견이 된다. 근데 여기서 되게 킬 포인트는 뭐냐면 가야나가 원전을 터져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석유 개발로 승승장구 가야나 1인당 몇십만 원씩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80만 명, 해외엔 40만 명, 총 도합 12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인구가 적어야 돼. 먹는 힘이 많으면 가야나처럼 이렇게 터트릴 수가 없으실 거예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똑같죠.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의 세 나라가 굉장히 비슷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죠. 1인당 GDP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노르웨이. 여기도 또 원전이 터졌는데 인구수가 200만에서 한 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원전을 잘 나눠먹을 수 있었다. 북해유전에서 나온 돈으로 굴러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인당 국민으로 나누면 한국 돈을 따지면 5억 원을 약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터졌으면 그럼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5천만 원 되게 많은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약간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되게 요즘에 의외로 잘 살고 있는 나라 독일 바로 아래에 있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와 같은 동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하죠. 아니 휴구야, 동유럽이라고 하면 뭐 흑맥주 말고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나라들의 GDP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3천 달러, 3만 5천 달러. 한국보다 잘 살았어? 야, 원인이 뭘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독일차 자동차 생산 거점 기지라는 겁니다. 독일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바다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바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바로 위에 또 독일과 같은 전 세계 3, 4위급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212만 명밖에 안 돼. 또 사실 EU의 단일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공장을 짓겠다 하면 독일에 있는 공장들이 바로 일로 이전해서 올 수가 있어. 자,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럼 대망의 1위. 요즘에 또 잘 나가는 나라들 어디가 있을까? 발트 3국이 GDP가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한국을 거의 비슷하게 추격했거나 한 5년, 10년 후에는 한국이 요즘처럼 저성장 국면을 걷고 있으면 넘어설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그런 발트 3국 나라들이 앞으로도 또 쭉쭉쭉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GDP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에스토니아의 GDP가 3만 1,000달러야. 야, 진짜 이게 여기 발트 3국들도 소련에 독립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첫 번째로 유명 경제학지대에서 뽑는 이유는 뭐 IMF나 이런 보고서에서 뽑는 가장 큰 단일 요인으로는 EU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위 선진국들하고 비슷하게 갈 그런 효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U하고 없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1인당 GDP가 30% 뽐빙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삶이 이게 아쉽죠. 태생부터 섬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약간 손잡고 뭐 무역할 때 쉽게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아니면 또 공장을 서로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사실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들도 우리나라 만만한 국가가 없죠. 동등한 국가, 막 일본이나 중국 보면은 어떻게 호시탐탐 우리나라만 노렸던 국가들만 있지. 그죠?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 또 발트 3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디지털 자유주의 국가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들은 진짜 태생부터 빈털털이다 보니까 싹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경제 성장을 이뤄야 돼. 그러려면 추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선진국들이 거쳤던 뭐런 통신망 인프라 있을 때도 무조건 효율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화선 이런 것들, 구리선 이런 것들을 싹 다 스킵했다고 하고요. 아, 구리선이 뭐야? 우린 무선 전화망하고 인터넷 기지국 설립하겠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하자. 이렇게 좀 지름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무서운 기세로 추월하고 있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원 대박이 터짐. 혹은 일감을 주든 아니면 또 인근에 시장이 되어주든 좋은 이웃을 도왔다. 이런 외부 조건들을 갖췄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를 설립했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킬포인트, 국민의 수가 적다. 국민의 수가 적으면 같은 정도의 성취를 해도 그 행운을 나눌 국민 수가 이미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선 조건들을 봤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엮였을 때 굉장히 큰 대박이 터지는 것 같아. 자원을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수가 적어? 그걸 쭉쭉 치고 나가는 거고 일감을 우리한테 주던 아니면 시장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국민 수가 적어? 그걸 또 쭉쭉 치고 나가는 거겠지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 1, 2, 3 국민 수가 적다. 아, 한국은 자원이 대박 터짐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 되어주는 좋은 이웃의 존재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국민 수가 적다. 그것도 한 100년은 있어야 달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보자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중국은 적어도 우리 세대가 죽기 전까진 국민 전반이 고르게 많은 부를 누리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10억 인구, 15억 인구가 잘 먹고 잘 살만한 그런 기업들이 막 설립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의 경제를 걱정할 건 아니다. 그죠? 최근에 이렇게 아래로 내리꽂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 특히 요즘 1, 2년 보면은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던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한국 회사들이 더 심각하게 박살나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국 뭐 인구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출산율이 적어서 젊은이들이 점점점 없어져서 한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저하는 인구 구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2024년은 놀랍게도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피크에 가까울 때예요. 인구 절벽의 폭탄은 앞으로 20년, 25년 후에 훨씬 더 크게 내리칠 거고요. 최근에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의 저하 위기는 인구 구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제가 흑우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자면 한때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었고 또 한국의 맛있는 시장이 되어주었던 중국이 이젠 대부분의 한국과 산업에서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산업 분야들이 뭔가요? 뉴스에 맨날 보입니다. 석유화학단지 어렵다. 2차 전지 너무 어렵다. 디스플레이 말해 뭐해. 덤핑이 진짜 끝도 없죠. 철강도 이제 한국은 작살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종들이 바로 중국과 굉장히 경쟁이 겹치는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버티는 산업들을 보면 뭔가요? 반도체, 자동차.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죠. 이 산업들은 중국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산업들. 가장 먼저 주도권을 뺏긴 산업의 특징을 봅시다. 석유화학. 이게 물론 석유화학에서도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산업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들은 공장 설계, 설비를 다 수입해와서 한국은 그냥 이런 거 진짜 잘했지. 공장 딱 설립했을 때 최저가로 김씨 여기 가고 박씨 저기 가고 우리 뭐 9시부터 9시까지 그냥 끝까지 한번 오늘 조져봅시다 해갖고 최저가로 돌리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돈을 벌었던 약간 산업들이 이제 진짜 힘들어진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일본을 꺾을 때도 딱 이렇게 꺾었었거든요. 설비를 딱 사온 지 5년, 10년 됐을 때는 모든 공정들이 최신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도 압도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쟁자 일본을 이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앞서나가고 있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왜냐? 중국도 최근에 시설들 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중국에게 뺏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자고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업황에 2조 원, 3조 원, 5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진 않았겠죠? 어디 뭐 좋은데 CEO 초청받아서 뭐 경영하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냥 방구석 유튜버 흑우가 하는 소리입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돼. 그런 걸 잘했던 기업이 어딨냐? 삼성 경영진이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 감히 날카롭게 살아있던 시절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돈을 꽤 잘 벌었던 그냥 캐시카우였던 화학 계열사를 2015년에 모두 롯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도 약간 비싸지 않았어요. 2189억에. 지금이야 2025년에야 방구석에 있는 흑우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석유화학 이런 것들 앞으로 맛이 갈 거다. 중국에게 다 쫓아올 거다. 그거 뭐 일개 방구석 흑우 유튜버 저도 알겠지만 10년 전엔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10년을 미래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이런 경영진도 잘 하시고 막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올인한 게 뭡니까? 파운드리 넘버원과 TSMC가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먹겠다. 이기겠다 하면서 TSMC와 맞짱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택에 수많은 돈을 들이부었지요. 물론 여기선 전략은 좋았으나 승부에선 패했던 그런 아쉬운 대목이긴 했지만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보여준 한국의 성장 모델, 중국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릴 상품을 공급하면서도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해야 됨. 그런데 참 이게 달콤한 중국 시장을 꿀빨 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리스크를 크게 보여준 게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베이징현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조인트 벤처로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같이 만든 회사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 단위로 1년에 영업이익을 몇 조 원씩 내던 회사였는데 사드 사태.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그때 그렇게 먹고 살던 게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내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제는 배워야 된다. 그죠? 이제 앞으로 사실 창의성, 혁신으로 차별을 두기 어려운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국이 못 따라올 분야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고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석유화학에서도 그냥 에틸렌으로 재련하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약간 제품, 2차 전지에서도 뭐 지금은 어렵지만 고태로 전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OLED도 많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철강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죠? 물론 요즘에 K-뷰티 이런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엄청난
엄청난 약간 수출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아직 생산 인구가 아직 피크에 가까울 때 이럴 때 진짜 미래의 먹거리에 올인 때려서 좀 미래를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라고 꼽히는 AI 연구자 출신 국가 전 세계에서 탑이 중국, 한국은 2명밖에 없다. 좀 안타까운 현실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한국의 이런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